이재명 후보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3표 부족합니다. 3표.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다시 정치하겠냐? 네.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의 끌려온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의 의지보다도 어떻게 내가 그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셨다. 저는 성남시장 할 때가 정말 제일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그때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당하긴 했죠. 먼저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호되게 당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요 없는 사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때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정말 그때는 편하게 괴롭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역할이 바뀐 거예요. 3년밖에 못 했잖아요. 저는 네네. 최소 재선은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도 젊고 재선을 또 하고 싶어 하셨죠. 하고 싶었죠. 경험을 더 하고 싶어 근데 했어요. 갑자기 어제 상황이 그래 됐고 낙선 후에는 그야말로 거의 지옥이었죠. 네. 거의 지옥. 근데 뭐 그때는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안 견디면 어떡할 거냐. 견뎌내야죠. 네. 그 이후로도 사실 엄청나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런 뉴스를 다루기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칼로, 그렇죠. 법으로 네. 하나 더 있어요. 펜으로. 명예살인 맞아. 많이 매장 당할 뻔했죠. 맞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총으로 뭐 그런 얘기가 맞아.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주세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뭐 좀 비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원래 비정하세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에게는 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들어보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가장 쉽게 됐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아예 몰랐던 거야.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지각하고 술 먹고 국회 무시하고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런데 맞습니다. 예.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네. 뭐 왜냐하면 쉽게 권력을 얻으면 그걸 너무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쉽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잘 되지 않아요. 어렵게. 우리 최강하고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그거 놀리지 마세요. 저 국회의원 될 때 쉽게 됐어요. 지금 이제 연단에 나가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5,200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위안 삼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나한테 막 서운하다 뭐 이럴까봐. 근데 저는 반면에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얻고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네. 사실 진보 진영의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기준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뭐 윤석열이 이랬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그럼 말이 돼? 이게 네.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그건 달라서 맞아요. 아마 이제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여러 난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건 진짜 바꿔야 돼 했는데 여론이 막 막아. 네. 막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실지도 궁금해요.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 그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하거나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했는데도 끝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존중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제 판단이 다른 건데 국민 판단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 끝까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저도 언제나 반드시 옳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결하거나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뭐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할 말 많아요.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 어.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우리 안 하잖아요. 와, 그거 안 하셨어.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 이거는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말 나온 김에 우리 미래를 다들 기대하잖아요, 또. 그럼요. 그 제가 좀 이 천박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웃음 팔아서 번 돈 주식으로 지금 다 날리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와, 웃지 저도요. 마세요. 지금 다 날라가요. 아니, 웃지 마세요. 이거 되게 진짜 저 웃겨요. 스트레스 진짜 많고. 그런데 코스피 5천 약속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약속은 아니고 그렇게 될 네.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아니, 이게 못 지킬 거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시든가. 가능한 겁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네. 우리 계약하듯이 제가 이제 그런데 좀 너무 내면적으로 엄격해서 그런데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100% 해야 되잖아요. 해줘요, 좀. 네. 근데 그런 이제 그 때문에 근데 아니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아니, 없죠. 약속할 수 없는 네. 거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펀드를 구매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네. 저는 남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종목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는 종목 투자는 금지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해 충돌이 있어서 그거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농담이잖아요. 펀드. 네. 근데 제가 펀드. 네, 제가 펀드. 조선주 샀다가 네, 저는 그걸 조선주 큰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주식시장 꽤 좀 한 20년 해가지고 그때 잘 될 거라고 다 본게 있어요. 예측하셨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해 충돌이라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네. 아니었는데 예. 하도 공격을 이제 팔아가지고. 15% 손해보고 팔았는데 예. 작은 진폭이죠. 네. 지금 3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자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집값 오르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 성남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주식시장도 저는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맞아요.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엄벌해야죠. 네,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 네. 이게 커요. 한반도 이게 맞아. 그다음에 지배권 남용, 대주주들 지배권 남용, 네. 그다음에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정부의 무관심. 요 5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보다 주가가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개발도상국보다 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후보님만 믿고 안 팔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이분이 주식 시장에 있는 분이 아니야. 약속은 근데 아무튼 그 5가지에 못했지만, 대해서는 네, 더 신경과 관심을 네. 무지하게 쓰신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남북 문제,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대가 너무 강력한 상대가 있어요. 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분명히 그 말은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부딪혀가지고 한반도가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상태. 이 상태는 확실하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책적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고 처벌 안 받고 내 돈 벌고 떵떵거리고 이거는 그거는 안 그건 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질서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네. 그건 의지를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조작해가지고 돈 벌면 돈 버는 거 이상의 패가 망신을 시킨다. 그걸 딱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죠. 예. 그거 원래 제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배권 남용. 네. 이거는 상법 개정은 제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민주당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좀 더 강화해서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산업 경제 정책 부분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AI 첨단 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그 다음에 기후 위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네. 문화 산업을 진흥해서 문화 국가로 만든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경제 상황 개선될 거고 예. 주가 지수 문제는 지금 한 기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하시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0.1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0만 원인데 주가가 10,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는 10,000원에 사서 청산해 버리면 회사를 해산시켜 버리면 9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 배당 성향도 중국보다 낮아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보다. 그럼. 그러니까 배당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고 회사에서 사실 주가를 누르고 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 성향을 올리면 예를 들어 순자산 비율이 너무 낮으면은 약간의 불이익을 주고 순자산 비율이 높으면
세제상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몇 가지 고치면 네. 그냥 현재 상태로 50%만 개선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4천을 넘기는 가뿐하죠. 현재 상태로만. 저는 이거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에 네. 피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서 항상 경제사범들은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뭐 네. 전세 크게 사기범이나. 해먹을수록 형량이 작아요. 네, 저는 전세 사기범도 피해가 얼마나 신발을 큰가. 훔친다든지 계란을 훔친다든지 이런 완전히 막 오메. 가혹한데 이런 거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수천억 이렇게 네. 먹으면 아주 뭐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수천억 좀 해먹고 답답했어요. 해외로 나가가지고 검찰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아. 누구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이게 가능한 나라죠.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 의지의 그렇구나. 문제다. 네. 자기가 오염돼 있지 않으면 돼요. 아. 자기와 측근들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네. 자신과 측근들이 오염되지 않으면 그냥 네.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냥 상식대로. 그러면 인사들도 깨끗한 사람을 쓸 수 있죠. 연루돼 있지 않으면. 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누구처럼 대통령에서 돈을 벌어보겠다. 아. 우리 가업으로 뭐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미 생각하는 반면교사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처갓집이 주식하니까 순방국도 바뀌어 막.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신뢰를 해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네. 경제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투자를 해본 경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 기초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저부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우리는 현금이 생기면 그걸로 변제를 하려고 그랬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이거 알아듣나? 이런 그게 항상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고 노동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 투자를 투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맞아, 약간 맞아. 죄악시하는 생각이 죄악시하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큰 장벽인데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 이재명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선거 때문에 외워서 공부한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통해 설득하신 거니까 믿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대통령 낙선하고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네. 실물 경제. 아, 왜 나한테 뭐라고 야, 해? 뭐 하는 짓이야? 왜 이틀밖에? 아니 그걸 누가 오해를 하던데 진짜 대통령 선거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계가 막막하죠 갑자기. 그렇죠. 예. 물론 뭐 있는 걸 좀 털어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학원 강사를 하기도 어렵고 뭘 가르치시려고요. 네. 갑자기 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셨네. 횟수가 안 되는 사람은 몰라. 이거 진짜 고민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고민하신 거야. 그렇다고 내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 고용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개업한다고 사건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럼 유튜브 할까 이런 겁니다. 유튜브 쉽지 않아요. 아, 그 제가 책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소득을 어떻게 올리냐. 실제로. 그러다가 할 수 없다. 본업으로 가자 이래서 제가 주식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던 거죠. 네. 사실은 정말 아까운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맞습니다. 이건 언젠간 사고가 나거든요. 너무 높아요, 지가가. 맞아. 부동산 가격이. 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젠간 사고가 나요. 이제 폭탄 돌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제 성장이 그걸 받쳐주면 그런 사고는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법을 향해 가면 위험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걸 막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이 1,400만이라고 보통 하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 휴면 계좌들이죠. 네. 이분들한테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그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이 더 낫다. 수식이 더 낫다. 그리고 이게 도중에 배당도 받더라. 배당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린 배당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중국보다도 안 하니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을 제대로 하게 하면 그걸로 생활비하면서 소득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투자 수단이 부동산 말고 또 하나 생기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데 그걸 국민들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밖에 돈 벌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외에 돈 벌 방법. 주식시장을 살리고 정상화하면 정상화하기만 해도 지금 상태로 저평가만 벗어나서 정상평가의 100% 말고
한 70% 선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2배란 말이에요. 네. 2배에 가까워요. 그럼 그것만 해도 수천조의 아니 지금 미국 국부가 주식에 생기는 투자한 우리 시장 못 믿어가지고 미국으로 예, 엄청 이렇게 그 많이 나간 돌아와도 것만 해도 지금 네. 120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중에 절반만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주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르겠어요. 그만큼 오르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 못 믿는 거거든요. 네. 그걸 믿게 해야지. 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린 핵심 수단이에요. 주식. 주식시장 살려야 돼. 그래야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이자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국민은 투자 수단이 생기고 예.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돈도 좀 벌고 음. 국부가 늘어나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쉽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번 토론회 때 이런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참 그러니까 좋았을 얘기했는데 텐데. 막 내가 저 하고 싶었죠. 아. 하고 싶었는데 뭐 이상한 얘기만. 아. 그러니까 정말 숨막혀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미래를 우리가 이제 그릴 그러니까 수가 누가 더 잘할 있잖아요. 거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 애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거냐를 논의하게 되니까 저질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망가뜨릴까? 그렇지. 잘하기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면 상대를 망가뜨릴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엉망진창. 저는 네. 정말 방송 토론 많이 해봤는데 시장 출마할 때부터 그렇죠.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예. 아니 뭐 오늘 제가 뭐 사실 좀 낯뜨고 아이, 그 얘기는 그 네. 어쨌든 그 얘기는 그러고 하지 말고. 어쨌든 네.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네. 어렵지 않고 네. 꼭 해야 되고 가능하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 없는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제가 이재명 테마주래요. 제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거 찾아봤어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빨리 요거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상관이 있은들 제가 그런 기업에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고 관계 있다고 특혜를 주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오히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실제나 도전을 할 실제 그랬어요. 좀 그렇죠. 누구 친인척이나 누가 찾아오면 제가 비서실장한테 시켰어요. 뭐라고요? 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지시받은 게 있다. 어.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직접 얘기한 거는 불이익을 주거나 일부러라도 빼라. 왜냐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일반 민원으로 내고 시장 도지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라고 제가 시켜놨고요. 와. 저한테 면담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 민원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준다. 의심받거나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네요. 역차별은 불가피해요. 그렇게 사적 청탁을 하면 안 되죠. 정식 민원으로 내라고요. 민원으로 내고 억울하면 그 챙겨달라고 먼저 그것도 민원으로 내면 정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개인적으로 얘기하냐고. 와, 가까울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불이익은 이재명에 주지 대한 않는다니까. 적대감과 두려움의 근본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소문이 시장 나났어요. 때부터 맞아요. 네. CCTV 딱 붙여놓고 저거 하는 사바사바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맞아요.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수구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이 안 돼. 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제거해야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러면은 또 주식 쪽에 해가지고 금방 쉽게 돈 벌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세상이 있었고 지네 동문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번에 이 자리 네가 해가지고 요거 좀 이뤄가지고 그렇지, 해줘. 그렇지. 이렇게 다 해결이 됐는데 쐐기를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한테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접근 통로가 없는 거예요. 맞아.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 그 대장동 녹취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재명은 뭐라고 했지? 공산당. 맞죠? 공산당 어. 같은 엑셀. 땡땡이다. 요 CR도 안 먹혀. 이재명이는 저거 공산당 같은 놈이야. 아마. 그 나오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예, 그 나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접촉을 했는데 네. 전화도 한 번 더 얼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재명 테마주 생각해내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천재네. 아, 그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픈 과거도 그 문제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예요. 네. 그 아픈 상처도. 맞아요. 그 아픈 일도 사실 연호는 그거죠. 제가 다 차단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제 형제가 많잖아요. 네. 조카까지 하고 뭐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네요. 비리 친인척 비리 언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 친인척 비리. 예, 그 얘기도 없잖아요. 친인척이 너무 어렵게 사신다는 얘기만 지금 많지. 어렵게 맞아. 살기만 또 제가 왜 안 도와줬냐 이런 맞아. 비난을 그렇죠. 받기도 하죠. 그런 예. 얘기. 그러니까 나는 요런 비난은 가능하다고 봐요. 저 아주 피도 눈물도 이건 가능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가능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번에도 토론회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너무 이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야 수사가 얼마나 강압적이면 저렇게 네. 될까를 생각해야지. 그럼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 뭔데 도대체 어떻게 이재명이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만 돌아버리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비난. 이 강압 수사라고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살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특히 공직자들이 많은데 그게 압박을 당하면 예를 들면 뭘 하나 문제를 삼아가지고 자기가 걸리면 연금이 날아가고 그럼 가족의 미래가 다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면 그건 살아. 근데 이런 잔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저는 생일날 소환당했어요. 제 아내도 생일날 소환당했어요. 내가 보기엔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거기다 막 기소를 5군데다 11건을 당하고 재판을 5군데 쪼개놨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 다 수사해서 제 변호인의 의뢰인들까지 다 조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 다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 물론 난 죄진 게 없지만 법원을 믿을 수 없는 측면도 조금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법원을 신뢰하지만 네. 그러면 당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당이. 그리고 당이 망하면 우리 가족들도 망하잖아요. 네. 전 재산 우리도 그 당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야 뭐 감옥 가서 뭐 한 20년, 30년 선고받고 그냥 저는 뭐 죽든지 할 수 있지만 당이 망가지고 가족들 저렇게 되고 이럴 경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무도 말 안 하고 지금이 어느 정도는 그 정리돼 가는 중이라서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이제 공소는 없으면 당사자. 당이나 주변 사람의 피해, 가족들의 피해는 없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슴 몰면. 아프지. 근데 내가 사망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 수사받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가슴 아프. 가슴 아프죠. 예. 그 죄진 것도 없는 내가 보기는 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슴 아프지. 가슴 아프긴 한데 그거는 사실 강압 수사로 저를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가한 그들의 책임이지. 그걸 어떻게 저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냐고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많이 기소당했다. 왜 재판을 많이 받냐고. 어떻게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왜 그러니까요. 그거 딱 그거예요. 너 왜 막 지가 때려놓고 너버리 매일 맞고 다녀. 맞죠. 그런 거. 예를 들면 성폭력 해놓고 네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가해자 마인드거든요. 가해자 마인드.